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철 함께 형의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작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시간 밀떡은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관한 전황과 그 뒷이야기, 또 관련된 이야기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뭐 앞으로의 하겠습니다. 예측도 좀 하고 전쟁이 벌써 200일이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벌써 200일이 넘어갔고 제가 예측한 전쟁 종료 시점은 넘어갔죠. 그렇죠. 8월 말쯤 저는 종료될 걸로 봤는데 역시 10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라고 우리는 표현하지만 러시아에서는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 군사 작전이 무색할 정도로 전황이 굉장히 가파르게 변하고 있는데 해필이면 방송을 했을 때의 내용과 너무도 많이 바뀌었어요. 우크라이나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뀔 줄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시에 예측했을 때는 서부 전선 쪽에서 공세를 강화하면서 동부 전선도 같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식으로 가져갈 거다라고는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르키우 쪽으로는 생각을 안 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르키우 쪽에 공세를 취했고 이것은 이후에 알려진 이야기지만 미국에서 이제 워게임을 좀 돌려봤는데 원래 우크라이나가 남부 전선에 총공세를 가하기 위해서 헤르손을 공략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그런 작전 입안을 했는데 미국에서 반대를 했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인명 피해는 많이 나는데 이제 헤르손을 이제 함락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더 효율적이지 못하다. 네. 워게임을 돌려봤더니 가장 효율적인 작전은 바로 이거였다. 동북부를 그렇습니다. 공략하는 하르키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엄청난 공세를 취하리라고는 생각은 안 했고 처음에는 조공 정도였죠. 그렇죠.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격을 가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러시아의 주력이 있었는데 근위 전차군, 1근위 전차군이 있었는데 그 전차군이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전멸 판정을 받았죠. 거의 도망가다시피 가버리니까. 저 영상 하나 봤는데 러시아 탱크가 도망가면서 대전차포를 맞을까봐 4명이서 쪼로로 내리더라고 달리는 전차에서. 그리고 이제 그 전차는 나무에 부딪히고. 그 정도로 되게 급박하게 도망갔다라는 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오신트의 보도도 그렇고 세계 유수의 군사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기를 이제 러시아는 재래식 전쟁, 이 전쟁에서 승기를 완전히 놓쳤다라고 보는 이유가 군에 대한 사기와 함께 군 지휘관도 문제가 많잖아요. 지금 군 지휘관 특히 중장이 도망을 가다가 이제 잡혔고 거의 생포된 영상이 나왔는데 거의 뭐 유사해 보이는 상황까지 갔고 그 사람과 상당히 뭐 닮은 인물이 이렇게 생포된 영상이 그렇죠. 아직 그 진위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지휘부가 먼저 도망을 갔고. 저는 되게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지휘부의 총사령관이 그게 잡힌 거라면 전장 상황을 얼마나 파악을 하지 못했으면. 그렇습니다. 그게 총사령관이 부대 잡힐 자체가 정도니까. 지휘 체제가 와해돼가지고 그냥 우르르 도망친 거죠, 말 그대로. 그리고 우크라이나 병사가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전쟁 초기 때처럼 대규모 전투 없이 입성했다 우리가. 큰 전투는 없었고. 그렇게 소규모로 일단 조심스러운 공세를 취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전과가 생기니까 바로 총공세로 들어가서 공세를 펴자마자 엄청난 전과가 올렸죠. 뭐 보도를 하는 사람들도 하루 전날 이 정도일 거다라고 했는데 눈 뜨니까 바로 뭐 하르키우주 자체가 거의 다 이제 점령을 한 상황, 이게 탈환을 한 상황이죠. 점령이 아니라 탈환한 상황이 돼버리고 이 영토 크기로 봤을 때는 6,000제곱킬로미터를 해방시켰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면적이 10배 이상. 그것도 그렇고 중요한 게 러시아가 여기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많은 포탄을 쏟아붓고 막 인력을 밀어넣어서 지금 몇 달 동안 그러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8월까지 이렇게 5달 넘게 밀어붙여서 확보한 땅을 우크라이나군은 진짜 며칠 안 돼서 손에 넣은 거거든요. 거의 한 일주일? 네네. 결국은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세베르도네츠크하고 리시찬스크 맞습니다. 쪽에 이제 전황인데 그쪽에서 그걸 탄압하기 위해서 정말 거의 한 달 이상 맞습니다. 엄청난 화력을 퍼부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들려온
말이 6만 발, 하루 6만 발을 6만 쏟아부었다. 맞아. 예. 그것이 일주일 이상 갔었고 그 이후에도 그 수준에 준하는 그런 화력으로 계속 밀어붙이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퇴각을 했었는데 차적으로 예. 밀려났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아니라 원래 초부터 네. 그 공세 초 2월 달부터 세 방면으로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러시아가 점령했던 지역을 이번에 이제 탈환을 한 거죠. 탈환을 했고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는 그렇게 어렵게 러시아가 얻었는데 그 부분도 거의 포위됐고 일부 그럼요. 리만 지역 정도는 이제 점령한 상태가 된 것 예. 같아요. 아니, 점령이 아니라 이제 탈환이죠, 그것도. 네. 예. 탈환한 상태 같습니다. 초반에 하르키우가 넘어가지 않았던 건 뭐 대단한 일이었죠. 음. 그 대표적인 친러파 도시였었는데. 그렇죠. 예. 하르키우 도시 얘기고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하르키우주 전체를 맞습니다. 얘기하는 네. 거죠. 예. 예.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어떤 작전을 통해서 순식간에 이렇게 탈환을 한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애초에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러시아의 그 위력을 아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공세를 취했는데 그러면은 전차 위주로 아니면 보병 위주로? 전차 위주입니다. 전차 예. 위주의 기계화 보병 여단이 10개 이상이 동원이 됐는데 한꺼번에 동원이 됐는데 10개.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맛배기로 가다가 이제 대공세를 취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이제 들어갔는데 하르키우 공세를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사기와 러시아군의 지휘관들이 얼마나 무능하며 또 군 입장에서 한심한가 하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는데 예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루안스크 군이 사실 그 러시아와 함께 작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루안스크 군이 2군단이 있습니다. 네네. 그게 거의 주력이라고 보고 지금 많이 소진돼 있는 상황인데 하르키우 쪽에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루안스크 2군단이 자기들은 살려고 다 도망가요. 러시아군에서. 지휘관 포함해서 한 800여 명이 도망을 가고 자기들은 총알바지로 그냥 놔둔 거죠. 아, 현지 사수하라. 그래서 엄청난 분노에 쌓이고 더 이상은 소위 말해 못 해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었는데 심지어 지금 스탈린 사수명령 비슷한 푸틴의 사수명령이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루안스크 군을 우크라이나 군이 들었나요? 그런 분노를 알아챘는지 한 마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루안스크 눈앞에 있는 전방 프런트에 있는 루안스크 군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멀리 도망을 갔던 러시아 지휘부 이 근위 전차군이죠. 이 근위 전차군의 800여 명의 지휘부 참모들을 하이마스로 공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어떻게 보면 적전 분열을 일으키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루안스크라 그러면 사실은 돈바스 지역의 이제 그 분리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쪽은 어떻게든 나중에 점령하게 되면 포용을 해야 되는 문제까지 좀 감안을 했던 결정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히틀러처럼 2차 세계대전의 스탈린처럼 돼가는 푸틴, 뭐 독전대까지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하르키우주의 상황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럼으로써 러시아는 이제 가용 병력들이 이제 얼마 없습니다. 예전에 3군단 바로 직전에 이제 3군단을 조직했죠. 러시아가. 그렇죠. 뭐 예비 동원하고 뭐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3군단을 조직했는데 그 3군단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셈이죠. 날개도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했던 게 하이마스도 꽤 많은 역할을 했나요? 하이마스는 이제 보급을 갖다가 아예 보급 기지와 주요 기지를 병참 기지를 다 예. 때려버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공세를 취했을 때에 러시아가 이제 지리멸렬해서 예. 분명히 경각심이니까 그 경외심을 줬겠죠. 이렇게 예. 살짝 찔렀는데 무너질 정도가 됐다는 건 하이마스 맞고 그냥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냐 식으로. 그럼 러시아군 사기도 지금 상당히 확실히. 문제고 뭐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완전히 그냥 가동 상태에 T-80을 8대를 버려두고 간 영상도 나오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럼 러시아는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측을 하르키우 쪽으로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도 군사 위성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러시아 군사 위성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갖고 이제 그 미국이나 유럽이 가지고 있던 상업용 위성의 해상도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보전에서도 지고 있고 전자전에서도 완전히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제가 추정이지만은
개전초가 좀 지나서 지상의 그 아주 중요한 전자전 장비들 몇 개를 잃었어요. 러시아가. 그때 미군에 가면서 완전히 이거 특성을 미군이 파악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도 노획당했죠. 네, 그전에도 파악했지만 무기 활약하는 걸 체크를 해봤는데 고속대 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함에 이제 풀었으면 이제 그런 레이더 미사일이라는 건데 고속으로 이제 적 레이더를 이제 타격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는 그렇게까지는 무기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없는 무기였어요. 없는데 원래가 없었는데 보니까 그게 생겨서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국의 그 전투기에다가 전투기를 지원한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기체에다가 인티그레이션을 해준 거죠. 미국이 해줬고 그것은 이제 비밀리에 했을 거고요. 물론 그것도 우크라이나 내에서 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추정이 듭니다. 폴란드나 체코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몰래 들어가고 지금 보면은 아직도 러시아는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최근에 그 Su-30SM이 이제 격추가 됐는데 Su-30SM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체 중에 하나가 전자전 기체예요. 네. 미군으로 말하면 미 해군의 그라울러 같은 F-28 그라울러. 그 전자전 기체가 이제 추락이 됐으면 거기에 그 장비들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장비를 파괴시키는 그런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소중했던 전자전 그 전자 정보 수집과 전자 제밍을 할 수 있는 제밍 장비가 미국 손에 갔고요. 그 미국한테 들어가고 나서 미국에서 지금 분석을 또 마쳤다. 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밀리고 있고 또 하나 굉장히 또 러시아로서 뼈아픈 게 100여 대도 채 안 되는 T-90M 가장 최신형 전차죠. 어떻게 보면 아르마타는 10대 정도 생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도 100대 가까이 생산돼 있었던 가장 최신 전쟁 전에 가장 최신 전차인데 그 전차를 이번에 3대나 그것도 가동 가능한 상태로 가동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전자장비가 고스란히 있는 생날것이라고 그냥 도망칠 때 거기다가 수리탄 하나만 떨어뜨리고 갔어도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조차 하는 게 자기 생명에 직결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는 그것도 못할 정도로 그냥 바닥이구나. 바닥이라서 종원을 뭐 30만을 하든 300만을 하든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제는 제가 CNN 방송을 봤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나운서가 브리핑을 하는데 이 전쟁을 판가름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명분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브리핑을 마쳤거든요. 확실히 우크라이나는 조국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명분이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제 러시아는 아직도 뭘 해야 되는지 어떤 거를 점령해야 되고 정확히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밀도 소집당한 그 젊은이들이 그런 명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못 찾고 있고 의미를 못 찾고 있다는 게 우리 밀떡 방송에서 처음부터 이야기 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을 미화하려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이 그리고 또 흥미 차원에서 방송하려는 게 아니고 전쟁을 방지하고 전쟁이라는 건 이렇게 무섭다는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는데 문제는 명분도 없을 뿐더러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게 어느 쪽입니까? 지금 러시아 쪽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팩트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설득력이 있는 게 이번에 이지움을 탈환을 하면서 매장지에서 시신이 439구가 발굴됐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일부의 일부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그중에 30구는 또 고문 흔적이 있었다. 어린아이 시신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 측에서 하는 방송 내지는 뭐 그런 선전전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그렇게 굉장히 믿고 있는 우리 러시아 쪽을 주장하는 옹호하는 한 분들이 있는데 그러기에는 그동안에 러시아가 한 행태들이 너무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거짓말을 너무 일삼고 있고 이제 자국의 국민들한테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네. 왜? 특수군사작전이라며. 근데 왜 동원을 해? 그것도 2차 대전 젊은이들을 처음으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러시아는 이제 한계에 오지 않았나. 그게 확실히 러시아가 이제 동원령을 발령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이게 러시아에서 30만 명을 동원할 만한 그런 여력이 되나요? 실제 러시아의 동원 인력들을 보면
만약에 55세까지 동원한다면 2,500만 원이 넘어가고요. 예. 그렇지 않고 일부 젊은이들 정도만 동원을 그냥 전부 다 한다면 1,000만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죠. 그러니까 30만을 동원한 건데 그럼으로써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네. 돈 없는 사람들, 소수민족. 예. 그런 젊은이들만 동원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고 이 동원이 무슨 체계가 있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길 무계획으로 가다가 이렇게 잡아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명분은 그 일단 30만이 예비군 동원이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예비군 동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군대도 안 갔다 온 청년들도 지금 끌려가고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예비군 동원이냐. 지금 국민들을 완전히 속인 거 아니에요? 러시아 국민들을. 그냥 특수 작전이라고 했는데 특수군사 작전. 예. 특수군사 작전이라며. 심지어 개전 초에 많은 러시아 병사들은 훈련하는 줄 알았어요. 어디 지역도 모르고 갔고. 그리고 한참 가다가 전차에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냥 주유소 들렀더니 거기가 우크라이나 주유소야. 주유소였다. 주유소 습격 사건도 아니고. 이런 정도로 네. 병사를 속이고 장교들을 속이고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정부의 전쟁, 예. 명분 없는 전쟁. 동원령까지 발령됐다는 거는 결국 전쟁 선포잖아요. 사실상 이게 말을 돌려서 하는 것뿐이고 전면전이라고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전면전으로 지금 넘어간 단계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전쟁을 종결하기 위고 협상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조건으로 달지 않을까. 러시아의 왜? 조건. 아무리 멍청한 군사 전문가나 군사 전략가나 지휘관이라도 이제 더 이상 할 여력이 없다는 거는 너무도 자명해요. 많은 전차와 많은 기갑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그걸 끌고 갈 또 훈련했던 병력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나마 3군단이라고 끌고 온 동원됐던 사람들도 지금 T-80이나 T-90 전차를 T-71 전차를 못한, 그렇죠. 만져보지도 못해서 당장 안 되니까 그러니까 T-64를 끌고 올 정도잖아요. 그러면 말 다 한 거죠. 말 다 했고 그리고 스메르시랄지 그 장사정의 다련장이 그들도 러시아도 분명 있습니다만 전혀 대응을 못해요. 모든 전자전에 지금 패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영상에서 너무도 드러나지 않습니까? Su-30이 이렇게 저공으로 그게 저공으로 날아가서 공격을 할 비행기는 기체들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심지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맞아요. 스팅어 미사일에 맞아서 격추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아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공권 없습니다. 완전히 특히 남부 지역은 엉망이죠. 우크라이나가 잡고 있고요. 이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여력이 없어서 그 다음 총공세를 못하고 있을 뿐이지 또 여력을 모아서 이와 같은 총공세를 두세 번만 두 번만 더 한다 그러면 전세가 완전히 역전돼 있을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 혹시 헤르손은 가짜고 동쪽이 진짜 아닐까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엄청난 이제 지적인 능력이나 예측력을 가지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그냥 지레짐작했던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예상 못했고 러시아도 아마 예상을 못했고 그러니까. 미국만 예상을 했겠죠. 네. 정 작가님 다시 봐야겠어. 네. 점쟁이 같아. 예. 미아리 쪽에 가셔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30만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이 병력들 동원해서 뭘 할 거냐라는 게 이제 다음 화두가 이제 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되게 계속 지금 도는 소문이 뭐냐면 독재자, 특히 전쟁 경험이 좀 희박하거나 이런 자기 망상에 빠져 있는 독재자들은 항상 생각해요. 영혼의 한타면 게임을 끝낼 수 있다. 네, 다 끌어모아서. 그래서 이제 전술핵에 대한 사용 그 언급을 계속 하더라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협박을 하려면 딱 한 번 세게 해야 돼요. 딱 한 번 세게 했는데 지금 초반부터 너무 많이 하니까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뭐 우리도 대응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으니까 그 카드는 좀 네, 뭐 우리가 전쟁을 얘기할 때마다 뭐 당연히 웃음기가 사라지지만 특히 전술핵 이야기가 나오니까 더 웃음기가 사라지는데 푸틴이 이제 할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제 3가지 정도로만 보아지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전술핵이 그렇죠. 사용이죠. 전술핵을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평탄화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정말 반드시 미국은 핵 보복합니다. 왜? 미군이 개입을 한다. 안 할 수가 없죠. 러시아만을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핵을 갖고 있는 다른 여타 국가들이 만약 여기서 미국이 반응을 안 한다? 그럼 너도 나도 핵을 갖고 장난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의 해구산이라는 게 쓸모가 없네? 이렇게 라고 되죠. 생각을 하겠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을 할 거고 바로 반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그렇죠. 전쟁으로 갑니다. 이걸 한 번 쓰기는 힘든데 한 번 쓰면은 계속 쓰긴 정말 그거에 대한 쉬워집니다. 비상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글쎄요.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걱정스럽고 푸틴이 이제는 정말 이 상황에서 어떤 명분을 더 쌓든지 간에 뭐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동원령을 맞습니다. 내리고 뭘 이렇게 하면서 결국 전쟁 가다가 종전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으면 싶은 게 정말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술핵은 절대 건드렸으면 안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도나 이제 중국에서도 오히려 지금은 중재하는 그런 그렇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죠. 유엔에서도 상임 인사국에 대한 박탈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벌써 지금 이제 러시아가 지금 국제적으로 계속 고립되고 왕따되는 인도와 같아요. 중국은 레드라인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적어도 추가 동원령을까지는 생각 안 했을 거라고요. 근데 푸틴이 이제 미쳐가지고 추가 동원령까지 나오니까 누가 봐도 명분 없는 전쟁에 그쵸. 자기가 발을 담궈서 유럽의 모든 걸 다 잃고 미국과 지금 각을 두고 있는데 더더욱 문제가 되면 중국 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도 혼자 덧불장공으로 더 이상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을 긋기 시작하는 인도가 거예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제1세계와 제2세계의 나머지 국가인 제3세계의 리더라는 자존심과 크기 때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과 대립했던 러시아가 몰락해버리면 인도로서는 이제 비빌 언덕이 좀 없어지는 꼴이 되니까요. 네. 그렇다고 중국이랑 붙어먹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고 잠잠하다고는 하지만 바흐무트를 위시한 공세 아닌 공세를 러시아가 지금 펴고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공세고요. 결국 이러한 힘을 갖다가 딴 데다 쓰는 그런 러시아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러시아가 정말 수세에 몰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기서 우려되는 점 전술핵이라는 점 이런 점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카드를 절대 쓰면 안 되겠다 또 쓰지 말아야겠다는 그런 네, 맞습니다. 기원을 하면서 이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제 말에 동의를 그럼요. 하시죠? 그러니까 예. 전쟁이라는 게 시작할 때는 서서 시작할 수 있지만 끝낼 땐 내가 무릎 꿇고 애원해서야 끝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푸틴이 하는 전쟁이 딱 그런 꼴인데 그냥 무릎 꿇고 잘못했어라고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자기의 자존심 그리고 이후에 있는 후폭풍에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을 놓칠까 봐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한 국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생각은 아니죠. 독재자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이미 너무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러시아 국민들이 드디어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 맞습니다. 같아요. 전국적 뭐 시위가 지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병 거부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탈출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우크라이나 전황에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고 네. 좀 더 전쟁 종결에 가까워지는 그런 전황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경례 밀떡!